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지은이 박세길. (1962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제야에 머물렀으며 1990년대 전반기까지는 노동자와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현대사 교양활동에 매진했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시리즈는 그 과정에서 나온 저작으로 현대사를 진보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리한 1990년대 대학생 필독스로 꼽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진보적 사회단체와 연구단체의 정책기획가이자 이론연구자로 활동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진보 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진보의 가치와 비전, 전략 모두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단체 상근직을 모두 사퇴하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데 쏟아왔다. 앞으로 남은 시간 또한 새로운 시대의 좌표를 모색하는 연구와 교육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한국 현대사 11가지 질문, 자본주의, 그 이후, 한국 경제의 뿌리와 열매, 미래를 여는 한국인 4, 1, 2,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젊은 국가 등이 있다. (52페이지) 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는가? 제1부 해방과 분단. 제1장 해방의 길목에서 4.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군. 52페이지. 이렇게 38선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순수한 군사적 목적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정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순수한 군사적 목적에 의한 38선 설정이란 전혀 불필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8월 15일 아베 총독과 여운형 사이에 협약이 맺어진 사실을 통해 드러나듯이 조선 내 일본군과 총독부 관리들은 본국의 패망과 함께 가급적이면 별탈 없이 조속하게 철수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군이 미처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피로에 지쳐있는 자국 군대를 애써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미 손쉽게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 있던 소련군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 부합하는 조치였을 것이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약간의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관동군에 대한 공격 임무를 소련에 떠맡기고자 무척이나 애썼던 미국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여하튼 미국이 38선을 확정하게 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후 미군이 남한 땅에 진주하기 전에 도리어 조선 총독부로 하여금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히 밝혀진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제의한 것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일반 명령 1호에서 포괄적으로 기도되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 대한 정치적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한 이후 보여주었던 행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이 남한 땅에 진주한 것은 9월 8일이었다. 이는 8월 15일 해방된 날로부터 약 3주 뒤의 일이었다. 그 사이 일본 총독부는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 통치권을 이양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총독부 건물에는 태극기가 의연히 휘날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미군 선발대가 비밀리에 도착해 미군이 진주하기까지 모든 체제를 변경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되 정식 항복할 때 일본 통치기구를 그대로 미군에게 인계하라고 통고했다. 미국의 통고를 받은 조선 총독부는 8월 18일 오후에 여운형에 대한 행정권 이양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일단 인계했던 신문사와 학교 등을 다시 접수했다. 이와 함께 건물에 개양되었던 태극기도 다시 일장기로 바뀌었다. 물론 사정이 이렇게 변화했음에도 건국준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9월 6일 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이끌어낸 데 성공했다. 건국준비위원회의 계속적인 활동에 당황한 조선 총독 아베는 8월 28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에게 한국의 일반적 상황을 전하고 치안 유지의 권한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다. 공산주의자와 선동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평화와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회답이 왔다. 귀하는 우리 군대가 책임을 떠맡을 때까지 38선 이남의 한국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기구를 보존할 것을 지시한다. 나는 귀하에게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지시하는 바이다. 이를 받아본 총독의 회신은 귀하의 명철한 회답을 받고 본인은 지극히 기쁘다라는 것이었다. 조이스 콜코, 가브리엘 콜코, 앞의 글 31쪽 3조 61. 미군이 진주하기 하루 전인 9월 7일 메가더 사령부는 38선 이남에 대한 점령 정책을 명시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 제1호를 발표했고, 이 포고문은 그 즉시 비행기로 남한의 상공에 뿌려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 본관은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최고 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직무에 종사한다. 제5조 군정기관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의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앞으로 모든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기하게 될 것이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육군대장 더글라스 메가더 62 미 국무성 비밀외교문서 김국태 옮김 해방 3년과 미국 돌베개 1984 48 49쪽 62 이와 함께 이틀 후에 발표된 포고 제2호에서는 조선인으로서 포고명령을 위반한 자는 사형 등의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었다. 63 김병호 앞의 책 32쪽 63 9월 8일 하지 총장이 이끄는 미군 64 당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제24군단 소속 제4, 6, 7 보병사단으로서 그 수는 7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대부대였다. 그 이후 주한미군은 약간 증가했는데 1945년 5월 20일자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1945년 10월 현재 주한미군의 최소치는 7만 7,643명이었다. 조준승 앞의 책 63쪽 미군은 남한의 주요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었는데 이러한 전술적 점령은 제6사단 제20보 병연대가 제주도에 도착한 11월 20일까지 계속되었다. 64. 9월 8일 하지 총장이 이끄는 미군은 공군의 의무하에 완전 무장을 하고 마치 적진에 상륙하듯 무시무시하게 인천에 상륙했으며 미리 일본 군경을 동원해 한국인들에게 일체의 외출을 금지하게 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해방군인 미군에 대한 반가운 마음으로 이들을 환영하고자 외출했고 결국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한국인들이 이에 항의하자
미군 당국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며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65 송근호 해방의 민족 사적 인식 송근호 외 앞의 책 20쪽 어느 모로 보나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태도는 해방자라기보다 정복자에 가까웠다. 그들이 발표한 포고문에는 한국의 해방을 경축하는 구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복종의 강요와 저항에 대한 경고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군이 일본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동지를 대하듯 극히 우호적인 것이었다. 66 이와 관련한 사실로서 9월 6일 도착한 21명의 미군 장교로 구성된 선발대의 태도는 극히 시사적이다. 미군 선발대가 도착하자 주한 일본군 사령관인 토시마로 스가이 중장은 이들을 조선 호텔에 묵게 했다. 그리고 미군 선발대는 한국인들의 방문을 거절한 채 일본의 고위 군장성과 총독부 관리들에게 며칠 동안 흥청망청 계속된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한다.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235쪽 일본인 역시 진주한 미군을 열렬히 환영했고 쉽게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당시 미국의 뉴욕타임스 9월 11일자 사설에서 우리는 일제의 식민정책을 시행한 쓰레기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우리가 해방시킨 민중들에게는 강경하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67 위의 책 237쪽 계속해서 9월 9일 4시 30분 새벽 4시 30분 서울에 진주한 제24군단의 하지 중장과 아베 총독이 조선 총독부 제1회 A실에서 항복 조인식을 가졌다. 때맞추어 총독부 건물에 개양되어 있던 일장기는 내려지고 그 대신 성조기가 높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하여 미군정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다. 69 하지는 처음에는 조선 총독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한국인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미군정은 과거 일본 총독부의 지위와 체계를 그대로 인수했다. 총독부 일본인 관리들도 상당 기간 그대로 유임되었고 이후에는 자문 역할로서 미군정을 보좌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항복 조인식은 일본 식민 통치 질서의 근본적 해체가 아니라 통치권을 일본에서 미국의 손으로 이양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도 조금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미군정은 그 즉시 자신만이 남한 내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인민공화국은 간단히 부정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군정의 무력으로 분쇄되었다. 70 미군정은 자신만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면서 남한 내의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그 강령과 간부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하나의 정당으로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인민공화국은 이를 거부한 채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격노한 미군정은 앞으로 통치권을 주장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수하를 막론하고 무력을 동원해 분쇄하겠다고 엄명했으며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어떤 미군 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해 보니 이미 조선인민공화국이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한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분쇄했다. 경기 제7사단, 강원 제7사단, 충북 제7사단, 충남 제7사단, 전북 제6사단, 전남 제6사단, 경남 제40사단, 경북 제40사단. 그림 2. 미군의 남한 점령 배치도 1945년 가을. 출전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 133쪽. 분명 대다수 한국 민중의 요구와는 전면 배치되는 이 같은 미군 정의 정책은 처음부터 남한을 미국 독립 자본의 안정된 시장으로 확보하는 것과 함께 71.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2상의 참담한 남한의 실정 참조. 소련에 대한 대항기지로 삼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국무성에서 파견된 정치고문 베닝호프는 미군이 한국에 상륙한 지 일주일 후 번즈 국무장관에게 남한을 묘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표현은 불꽃만 갖다 대면 즉시 폭발할 화약상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을 주로 소련의 음모로 돌렸다. 소련의 첩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념을 남한 전체에 퍼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읍니다로 했네.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인 재산의 즉각적인 탈취를 주장하고 있어 법과 질서에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정치 상황에서 가장 고무적인 단 하나의 요소는 장년층과 유식층의 한국인 가운데 있는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의 존재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같은 낙인은 궁극적으로는 지워질 것입니다. 72. 조이스 콜코, 가브리엘 콜코 앞의 글 34쪽. 베닝호프는 9월 말에 한국에 관한 자신의 첫인상에 대해 다시 부연하면서 대부분 과거 일본에 협력했던 경력을 지닌 민주적 혹은 보수 집단과 일제하에서 저항운동을 벌여온 조선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의 정부를 세우려 하고 있는 급진적 혹은 공산주의적 집단을 대비시켰다. 아울러 군사점령의 주된 목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자가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군이 한국에 진주한 지 한 달 후 메가더의 참모들은 한국 내 주요 지휘관들에게 점령의 제1차적 임무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간단한 지시를 보냈다. 이처럼 당시 미국의 정책 집단은 완고한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사물을 오로지 반공주의라는 색안경을 통해 보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눈에 비치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형태의 변혁운동은 단순히 소련의 세력 팽창을 위한 기도로만 여겨졌다. 74. 이 같은 관점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전역에 몰아쳤던 메카시 선풍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메카시즘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관점은 공산사회는 그 정점에 소련이 대권 국가로서 군림하는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구조를 갖는 체제로서 나머지 국가는 그 정점에서 시달된 결정이나 명령을 수행하는 괴뢰 이상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어느 곳에서나 취약한 지역만 있으니 전쟁이나 폭력혁명을 시도하는 본질적으로 팽창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체제다 라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반공주의적 관점은 첫째, 중소분쟁 등으로 말미암아 공산권이 전일적으로 통일된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둘째,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한 데서 오히려 미국이 팽창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며, 셋째, 광범위한 비동맹권의 등장으로부터 민족해방운동 등 각종 변혁운동이 소련과 독립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그 허구성이 급속히 폭로되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미군정은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당시 남한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한 민중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사실상 소련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75. 하지 자신도 남한에서 일어난 급진적인 운동이 소련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하지는 1946년 11월 2일 메가더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이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배력을 획득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진적 요소들은 대부분 소련 측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이스 콜코, 가브리엘 콜코, 앞의 글 37쪽. 또한 반드시 공산주의의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반공주의적 편견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한국 민중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향한 순수한 열망에 대해 불필요한 적대감만을 키우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유일하게 미군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은 일단의 친일파뿐이었다. 이들의 반공주의적인 입장은 미군정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었고 미군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요구도 내걸지 않았다. 이 같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이들 친일파는 새롭게 미군정을 맞이해 과거의 지위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미군정은 대부분 친일 경력이 뚜렷한 인사들을 각종 고문과 군정관리 자격으로 채용함으로써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역하고 말았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시종일관 이들 친일파를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자신들의 정책으로 삼아나갔다. 그리하여 일제잔재는 고스란히 유지되고 토지 분배 등 사회개혁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철저히 억압당했다. 바야흐로 미군정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일제강점기라는 지나온 터널 속으로 다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제2장 좌절과 분노, 모스크바 3상 결정, 그 진실과 허위, 이건 다음에.